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해야 돼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제1 주제로 옥천지역 동아일의 정파와 조직화 과정을 가지고 동의대학에 계시는 성강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2부에서 두 번째 주제로는 옥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청산기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경희대 임영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동학 분야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우선 발표부터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는 시간당 10분씩만 해주시고요. 오늘 철저히 저는 타임키퍼 역할만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바로 마이크 회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강현입니다. 청산에는 여러 번 동학인접지 발사 옥천 쪽에서 왔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학학회 최민재 회장님과 여러분께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10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본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연구는 동학교단의 사료, 관변 사료 및 기타 사료들을 통해서 충청도 동학 유입의 과정, 그 다음에 교조신앙운동에서의 충청도의 역할을 살펴본 후에 옥천과 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의 유입과 조직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옥천의 박석규와 청산의 박원칠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거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사실은 1, 2, 3장은 거의 대부분 여기 청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학이 충청도에 언제 유입됐냐 하는 것은 이제 단양적주 1862년에 단양적주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은 선생이 이제 체포돼서 보훈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거기에 이방이 동학도에서 밥을 차려주고 돈을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동학에서에 있는 것을 보았어. 이미 수은 즉 창두기부터 동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해월 시대에 들어와서 1880년대 들어와서 다시 충청도 쪽으로 동학이 확산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고 65페이지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청산 이쪽은 옥천의 동학 세력의 조직화입니다.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상주, 그 다음에 충청도 영동, 금산, 보은과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 지역의 동학이 이제 유입되는 과정과 같이 결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에 중간쯤 부분에 보면 옥천의 동학의 유입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인물로 조재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목됩니다. 황간 접주로 알려져 있는 조재벽은 서장호, 아까 우리 이성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서장호로부터 이제 입도를 해서 호소 차접주가 되었다가 나중에 호소 대접주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황간, 영동, 옥천, 청산 아마 이 일대가 같이 묶여서 그 다음에 조재벽이 저기 이제 금산이나 진산까지 활동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그렇게 같이 엮여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조세력이 동학에 입가한 시기가 1887년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청산의 동학유익은 1887년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68페이지에 있는 도표에도 보면 청주 쪽에서 표일을 보면 청주 쪽에는 1884년부터 동학이 입대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온도 1890년대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간 사이에 대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옥천과 청산 쪽의 동학 세력은 시작은 다른 쪽보다 늦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69페이지 맨 밑에 문단입니다. 맨 밑에 문단, 영동, 옥천, 청산의 수령들이 백성들을 많이 학대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게 이제 1892년에 이제 교조실현운동을 끝내고 1883년에 그 광화문 교조실현운동 그 사이에 동학교단에서 조정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서 조가의 통이라고 하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 여기 영동, 옥천, 청산의 수령들이 동학도를 탄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크게 왕성한 활동을 했었고, 그 왕성한 활동이 탄압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893년에 여름에 그 해월 선생이 여기 청산 용가에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1891년경 이때 보면 해월이 옥천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1890년대 들어오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광화문 복합상소 때 박석규와 박원칠, 박석규는 오기 대접지니까 옥천에 접지고, 박원칠은 청산 접지입니다. 이 두 명이 봉소에 상소를 올리는 그 9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3페이지 박원칠, 박석규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890년대에 와서 옥천과 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교구들이 조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71쪽에는 보은지회 쪽에 보은지회 70쪽과 71쪽과 72쪽에는 보은지회에 참여했던 여러 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옥천점에서 980여 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관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명 이상의 교도들이 옥천에서 보훈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청산접에서는 한 30명만 갔는데, 아무래도 청산접은 이 당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1893년 8월에 이 해월 선생이 청산 문과에 올라오면서 사실은 동학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청산 구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법서와 도서, 즉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분리해서 교단을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2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1893년도 11월 달에 아마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해서 1895년 1월 달에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학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팽창을 했는데 그것을 질적으로 승화시키려는 작업,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청산 구상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교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3페이지에 가면 중간쯤에 옥천동학의 조직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접주가 박석규다라고 해서 옥천접주 박석규가 나옵니다. 박석규는 그 밑에 인용문에 이렇게 쭉 보면 광화문 복합상소에서부터 해서 동학혁명 제2차 분기 때로 해서 거기까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74페이지, 75페이지에 쭉 있고 76페이지에 넘어가서 77페이지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석규의 활동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청주 병령에서 차명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학교 정력서에 나와서 굉장히 동학교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청산의 접수가 7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박원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석규와 박원칠은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같은 박씨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동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안이나 가족을 통해서 당시 전파되는 그런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광화문 교조실험운동에서 활동을 했었고 동학 혁명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있는데 이 박원칠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석규는 청주혁명에서 이렇게 차명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박원칠은 전투에는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 것은 나오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외에 여러 활동을 했던 79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김치옥과 오승석 이런 분들도 이제 옥천 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80쪽에서부터 86페이지까지 있는 편은 지금 그 동학혁명 참여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옥천과 청산 출신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대접주 밑에 그것을 정리한 게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당시 그 동학의 조직이 대접주 밑에 접주, 접사, 고집, 집강, 성찰, 후성찰 이런 기록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과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울량 총감, 선공장, 군자금 담당, 포수, 호군 이런 것들을 보면 동학혁명에서 필요한 조직들도 역시 군사 조직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료가 조금 좀 부족하고 제가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박원칠과 박석규를 통해서 이 청산과 옥천에서 동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런 것에 바탕을 해서 해월 선생이 여기 와서 청산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산을 조금 새롭게 조명돼야 할 그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 마이크 끼고 발표하셨는데 듣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편하신 대로 발표하시고요. 방금까지는 옥천 지역의 동학의 포교 과정 그리고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명진 교수님께서 청산기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이명진입니다. 옥천은 뭐 제가 학술대회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지난 2018년에도 천도교단에서 주최하는 옥천 학술대회를 했고 지금 이제 동학회상 학술대회에서 두 번째 발표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천은 뭐 동학농민혁명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과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옥천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뭐 성강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옥천이 언제서부터 동학이 입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은 최재욱 시절서부터 입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지리적으로다가 수은 최재우가 남원의 은저감에 은거할 때 진산, 금산 이쪽 지역으로 왔다 갔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이 지역적 특성상 옥천이나 영동이나 진산, 금산은 뭐 한 권역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옥천 지역에 퍼졌을 거라고 믿어 짐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옥천 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해월 이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이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포독했을 때 아마 입도자들이 나왔을 것이 아니다. 그리고 83년에 서장옥을 필두로 다 해서 87년에 이제 조재벽이 입도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쪽 관할은 소위 이제 조재벽 관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의 해월 최시영 선생이 여기 1년 이상 은거하시는 동안에도 그 문바이골 그 집을 소개해 준 사람이 또 조재벽이고, 김성원 집에서 계시는데 그 집이 바로 조재벽 관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조재벽과의 이 동학의 조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산 지역, 이 옥천 지역에서 동학농명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통합돼서 본다면은 우리가 3월 8일 날, 그러니까 가보년 3월 8일 날 또는 3월 11일 날 나오는 기록도 있고요. 여하튼 3월 8일을 놓고 봤을 때 금산에서 벌어진 그 기포가, 금산 기포가 있어요. 근데 그 기포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동학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논쟁 중이라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됐습니다만은 동학혁명이 최초로 언제 일어났느냐? 지금 모든 교과서에는 다 무장기포를 3월 20일 무장기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금산 지역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거기서는 3월 8일 날 금산기포가 최초다. 금산 이 재원역에서 기포했던 것이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산 재원역 기포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조재벽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이 옥천, 청산 이 지역 동학도들도 금산 기포에 틀림없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옥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최초의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것은 3월 8일 이 재원역 기포부터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아직 조금 더 함께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청산기포, 소위 이제 청산기포가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3월 20일 날 지금 교과서에 의해서만 하더라도,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만 의한다 하더라도 3월 20일 날 무장에서 기포한 것이 이제 최초의 동학혁명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해월 최시영은 이제 반대였다라는 논거가 지금까지도 함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발굴되는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은 해월 최시영은 결국 무조건 반대만 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4월 6일이라든가 이런 날은 기포를 명령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렸던 장소가 청산이었어요. 청산이었고 결정적인 것은 소위 이제 2차 기포라고 하는 이 동학혁명이 1차 때는 이제 전조하약을 계기로 해서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군이 계속 안 나가고 청일전쟁 일으키고 경복궁 점령하고 개혁을 하려고 갑오 개혁을 한다고 막 이러고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동학도들이 다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소위 2차 기포라고 하는데, 물론 전라도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삼내에서 먼저 모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좀 전라도 지역, 소위 호남 지역에 국한된 그 집결이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총 집결 명령은 해월 최시영이 9월 18일 날, 가보년 9월 18일 날 소위 이제 총 기포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동학혁명이 전국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리는 곳이 바로 청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산은 동학농민혁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동학농민혁명의 이 당시 기포를 내렸을 때 이 소위 두 개의 부대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이 청산, 옥천 이 지역은. 왜냐하면 잔류 부대와 또 주력부, 그러니까 손병희 부대를 따라서 같이 우금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전투를 치러 갔던 주력 부대보다 합류했던 부대라고 해서 두 부대로 나눠졌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그 조제병포는 그 저쪽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 저 손병희와 함께 우금치를 향해서 간 것 같고 나머지 세력들은 이 잔류에서 왜냐면 저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겨울이고 닥치고 또 저 많은 병력이 이동되기에는 물자 같은 거 수송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마다 관군과 또 민보군 또 일본군들이 잘 주둔을 하고 또 그들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잔류 부대도 분명히 필요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옥천 지역에도 잔류의 또 부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잔류 부대들 중심으로다가 이제 세 번의 걸친 전투가 벌어지죠. 이른바 증약 전투와 석정리 전투, 양산장 전투 세 번에 걸친 옥천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피해도 봤죠. 증약 전투에서 110명이 죽고 관군 기록에만 의하면요. 석정리 전투에서 40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양산장 전투에서 50명을 사망했다라고 관군 기록이 나온다니까 아마 부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도 틀림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이 잔류의 또 부대들까지도 나중에 해월 또 그리고 이 의암 손병희의 부대와 같이 보험으로 다 갔다가 거기서 모은 종공리에서 마지막 패배를 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청산 이 소위 청산기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때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옥천군에서 좀 적극 나서주고 또 천도교단에서도 적극적 힘을 붙이면은 청산기포가 분명히 이거 국가기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을 정하는데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다른 거와 다른 것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다가 똑같은 구호를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적 요소도 있고 운동적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도 광범위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혁명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혁명이 언제를 시점으로 혁명보다 볼 수 있느냐? 소위 동학농민혁명 하고 우리가 전봉주를 생각하고 고부기포 무장기포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호남에 국한된 그 거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전국화된 날이 언제냐? 이걸 본다면 9월 18일이거든요. 그건 제가 사실 처음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그 천도교단에서 하고 있는 전위단체가 있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라는 전위단체 제가 사무총장을 오래 했었는데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북한에 천도교 총무당이라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동학농민혁명을 같이 하자, 기념식을 같이 하자 이런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도 제의했고 그 전에도 제의했는데 그들에서 제의하면서 저는 당연히 천도교단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국가기념일이 그때는 천도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일이 언제였냐면 3월 21일이었어요. 근데 날짜를 잘못하긴 했지만 백산대회를 맞춰서 기념식을 천도교단에서는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래서 백산대회 하자라고 했더니 북한에서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백산대회하고 북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럼 또 심지어 고부기포라든가 아니면 황토현 전승일이라든가 이런 거 전주화행이라든가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북한 진영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고 거긴 관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북한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가 좋으냐? 자기들이 두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9월 18일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9월 18일을 그날은 좋다 이거야. 그럼 그날 9월 18일이라는 계기로 해서 소위 전국화됐잖아요. 말 그대로 호남에 국한됐던 혁명이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동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9월 18일이구나라고 해서 9월 18일 날을 2008년서부터 북한하고 청당하고 함께 공동기념식을 했었어요. 2010년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 끊어지고 아직까지 다시 재개는 못하고 있지만 여하튼 2018년만 하더라도 9월 18일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2014년에 120주년 때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오셨습니다만 유족회 회장님하고 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우리 공동기념식을 한 날이 청산기포일이었어요. 9월 18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부시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황토현 전승일로다가 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유재호 회장님이 참 답답하신 마음을 얘기하시는 게 저는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얘기를 했던 입장에서 도움이 더 안 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다. 정말 이날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됐고 또 혁명성도 이날서부터 얻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한 지역에서만 벌어졌던 건 다 내지는 봉기로 그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다가 똑같은 구호를 가지고 똑같은 이상세계를 그리면서 이른바 후천 개벽이라는 개벽된 세상을 그리면서 동시다발로다 동학도들이 다 들이났단 말이야. 이건 뭐 이게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혁명성도 저는 이날 이 9월 18일 의미가 있고 또 총선포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일원화된 조직 그야말로 해벌지 지역의 명령에 의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딱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남북적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여기도 글을 썼습니다만 과연 남적이 그때 존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남적 북적 막 얘기하는데 남적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지 물론 그렇게 상대적으로 북적에 대한 실체도 좀 의문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해월 이 북쪽 대도주라는 숨은 체제로부터 받았던 그 직고를 그는 끝까지 스승의 그 지시랄까 스승의 그 명령을 따랐던 것 뿐이지 북쪽이라는 호칭이 과연 있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긴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호남과 나머지 지역의 동학도들이 통합됐다라는 것이 바로 청산개표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발표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반드시 원고를 나눠드린 원고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각자 3분씩만 좀 임해 주시고요. 조규태 한성대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죠. 네. 조규태 교수님께서는 역사 전공이십니다.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이제 송강현 교수님께서는 선생님 그동안 발표하실 때 마이크 예, 송강현 선생님은 그동안 그 동학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글도 이제 그런 그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좀 더 받쳐주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원래 글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1880년대 중견 동학이 확산된 과정을 살피고 다음으로 교조 신혼운동을 주도한 충청도의 동학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옥천의 동학생의 조직화에 대해서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의 동학이 전파된 과정을 살피고 옥천 지역의 동학의 전파 과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880년 초에 충청도의 동학교수가 본격적으로 크게 신장되었다고 기술을 하시고 1874년부터 84년까지 최시영의 단양거주와 호기미 경매령 간행 등 그 배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포교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고 충청도인이 1880년 초에 동학교 수련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청도의 동학의 전파 확산과 관련해서 이제 콜레라 등 전염병의 완연을 예로 들고 그래서 이제 동학을 믿으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콜레라가 유행해서 한 30만 명이 이상이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전염병의 예방과 어떤 종교의 수용 관련해서는 개신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던 관념이라기보다는 속에서 온 그런 관념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생관념을 언제 받아들였는가 정말 아니면 예로부터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개신교의 수용과 관련해서 특정한 시기에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시행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옥천의 동학이 전파된 경로로 청주, 고은, 영동, 고은을 통한 루트를 제시하고 그 지도자로 서장하고 임기호, 조재벽을 거명하셨습니다. 지리적인 명가, 이후의 관련 활동과 타당한 견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옥천 출신 동학도의 연합문과 조직, 그것 바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 이건 아마 자료의 부족이라고 하게 되지만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여기에 써있는 것과 약간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요새 이제 대구 서씨하고 달성 서씨, 1870년대의 족보를 보니까 서출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정옥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박씨라든가 서씨 등이 있는데 이분들의 우리 이제 동학자료라든가 관찬 사료 이런 데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오는데 족보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지난한 작업이지만 족보의 내용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확인해보고 그의 입각에서 어떤 뭐 대구 서씨라든가 아니면 여기 박씨가 어떤 집안인지 모르지만 그 집안 전체의 동학의 어떤 수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살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상옥 숙명여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임 교수님은 철학을 전공하시는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문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동학의 조직화 과정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에 저는 준 3분 동안 이 조직화 과정에 좀 초점을 두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동학의 조직이 뭐가 있냐면 접주, 무슨 대접주, 그 다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93점 제 윗부분이지 청의 대접주라는 게 있으면 뭐 오기 대접주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류가 선호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 같으면 6.25 때도 그렇고 무슨 스미스 부대, 차일리 부대 이런 것처럼 원래 일반적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별 칭찬을 부르는 거지. 아니면 이런 청의 대접주, 오기 대접주 하는 것들이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그 조직의 명칭인지 정리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학의 조직도를 확인된 것은 확인된 대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은 대로 조직의 명칭이 나온 것들을 몽땅 다 정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 들어보지 못한 것 중에 장서이라는 것도 있고요, 유린소, 그리고 접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일반 교로 이렇게 네 가지로 동학 조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유긴제, 접주제 이렇게 혼용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공통적으로 쓰였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차이점을 갖는지 학자들도 사실은 잘 애매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하면 더구나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혹시 이런 동학의 군사조직도가 아닐까 할 만한 것도 좀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 구분해서 나중에 도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법소라는 명칭으로 도소라는 것도 나오고요. 팔도대장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어떤 활동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게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청산 기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전석환 강원도 교수님께서 서쪽 답변에서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우리 임명진 교수님의 청산기포 의의에 대한 것을 읽고 전부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료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자료의 어떤 사용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역사를 전공하시는 그런 분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중에 논의 중에서 이제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 논문에서 이제 5장이 제가 그 122쪽에는 제 4장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근데 5장에 우리 자료집에 118쪽에서 119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4개로 정국화, 혁명성, 일원화된 동학 조직의 일관성에 대한 확인, 통합성, 그래서 4가지의 그런 요소를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의의가 동학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대체로 이제 그 의미가 그렇게 특징화된다, 그런 시도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들이 그 오늘날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현대화, 즉 현재 어떤 진행형의 의미로 우리가 변화시켜서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전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제 역사적인 의의를 특징을 이렇게 4가지로 제시하셨지만 그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미래적인 어떤 전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그 제가 잘못 썼는데 4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그 118쪽에 우리 자료집에. 그래서 이제 남북이 함께 동의하고 또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념일 중에서 가장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념식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민족 통일에 굉장히 일조를 한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현재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면 남북 통일을 이제 기망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동학을 매개로 해서 이러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또 그런 시도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 하는 그런 것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는 매우 불투명하게 제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임 교수님께서는 청도기를 연구하시는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또 청도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런 일꾼이신데, 현대 청도교의 그 입장에서 그런 접근 시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그런 전략을 지니고 있는지, 그 말하자면 우리 동학 청도교가 통일에 이제 기여하는데 어떠한 식의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 전략이 뭘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제 이상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전수표 옥천 한토사 연구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이기는 한데 죄송하지만 3분만 부탁드립니다. 동학의 메카 옥천 청산에 오신 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30년 전부터요, 이 동학을 슬슬 그때 신문기자인데 옥천 보건운동 대전 기자를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전봉주 선생께서 이렇게 동학의 거울을 가지고 동학 문명연구에 시작을 했다, 이래가지고 또 더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신문사를 마치고서 2002년쯤에서 1995년에 처음 신영 교수 이렇게 충북대학교에서 동학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걸 또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그 후에 2002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몇 번의 토론 총지역에서 충북대학교 이렇게 돼서 전부 학술대회하는데 옥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또 남들 연구를 해갖고, 가만 보니까 증약점수가 있었다. 그러고 뭐 몇월 며칠 날 뭐가 있었다. 요 정도로 끝났었는데, 제가 그 토론자로 나서가지고 증약점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포전리 지금 보훈 집회를 뭐 지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결정하고, 조난 예식을 교수님의 조난 예식을 얘기를 하니까 요즘 와서는 이제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직업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 몇몇 가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 오늘 이명진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명을 한 30년 연구했어요. 총 지명만. 근데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그 당시에 군과 현이 있었어요. 작은 군은 현이 작은 군, 현. 그래서 청산현, 옥천군은 넘버 3. 충청자도, 충청북도에 그 당시 충청자도겠죠. 청주, 옥천군, 그 다음에 진천군. 그 정도로 위치가 됐어요. 내쪽을 조금만. 그럼 그렇고요. 이명주 교수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특히 오늘 이 장면 성대 교수님께서, 명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갖고 기조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하거든요. 밝혀진 사료에 의하여 124쪽입니다. 청산총 기포령 정서는 분명 청산현 소사동 작은변기 마을에서 있었다. 그런데 이 발표자께서는 청산 문바이 마을에서 총 기포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고 아닌가. 대개 보면 이 청도교 측이라든지 또 인터넷에서 또 이제 좌우연구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문바이를 설득하는 거죠. 또 중요하고 임시 도수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국화하는 데하고 나서 그러는데 바로 거기서 직선거리 1km밖에 안 돼요. 소사동이라는 장군지가 그건 조금 제가 지금 책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충북 지역의 설부적 역할을 통합 농민 형님에서 설부적 역할을 하셨던 신영 교수라는 김남식 교수가 대개가 그 작은 변지 소사동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말씀이고요. 그런 질문 하시고요. 그리고 125쪽에 보면은 1893년 3월 10일 최시영 교수는 그 당시 청산현 서면 호전이 현재 옥천군 청송 겉보리 삼포 마을에서 김영국 대접족과 김영국 대접족과 상대기를 만들죠. 그분이 사위예요. 최시영 교수의 집에서 동학주의자들과 함께 최대규리 조난예식, 조난향례를 경건하게 지었습니다. 특히 이날 그 자리에서 3월 10일 보훈취회를 지시한 역사에서 역사적 의의가 큰 일인데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임 발표자께서 좀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 좀 소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단에서 뭐 처음 이렇게 3월 8일인가 출토했다는데 진산하고 금산은 진산도 발효品이 대전입니다. 그 당시 진산에서 집회라고 할 때 바로 옥천이 진산하고 접해 있어요. 옥천 지금 현재 군서면 그 당시 글로 보면은 서화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군서면이에요. 거기서도 군 내전 통합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도해갖고 뭐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진산을 얘기할 때 감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얘기할 때 옥천 군서지역에 있어. 군서지역에서 이렇게 통합도들이 많이 집결했었다.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아직 그 연구를 더 많이 해요. 이상입니다. 카톨릭대학교에 계시는 김남희 교수님께서 종교학적 관점에서 하시나요? 그런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종교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요. 우선 지역사에 대한 제 공부가 열창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보다는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은 이미 그 이명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요. 어떤 의도인지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명진 교수님께서 그 문헌 제시를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이 동학혁명의 최초 기포일을 수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3월 20일이 아니라 3월 8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문헌 제시가 이 정도로 확실하게 방증이 된다면 왜 저는 아직까지 수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런 역사적 기록에 대한 수정 작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건데
강하게 주장하셨던,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2차 총기포일 9월 18일을 이제 여기서 같이, 그러니까 북한과 같이 하자라고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날로 정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어떻게 여론화를 시킬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펼치실 의도를 갖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또 이 자리가 청산 기포의 의의가 큰 현장이기도 해서 평소에 제가 동학학회를 같이 논하고 싶었던 질문을 이명진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드릴 텐데요. 1차 기포와 2차 기포의 의의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의의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셨는데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혁명성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으로 전국화 그리고 무력항쟁의 전국적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래로부터의 전국적인 대대적인 무력항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맞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이냐 혁명이냐 할 때는 적이 누구냐거든요. 그 전까지는 봉건, 조선왕조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미 전주하역으로 서로 하역을 했었고, 또 직간도라는 형태로 서로 협치도 했었고, 그 부분이 이 청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서 이제 협치를 조선 정부도 한쪽에서는 협치를 하고 한쪽에서는 파병 중지를 요청을 했었고, 또 이미 들어온 청군과 일군에 대해서 철병을 요청을 누누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6월 21일 날 음력 기준으로요 경복궁 점령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청군을 아산만에서 풍도에서 그 일본군이 했죠. 그러니까 경복궁 점령부터는 이미 청일전쟁으로 들어갔었고, 우리가 계속 동학혁명 하면 우리는 계속 연장선상에서 조선 정부군을 상대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기포는 지금 해월 선생도 총동원령을 내렸던 이유가 이제는 일본군이 주적이 된다는 게 저는 강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발표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2차 기포의 의미는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쟁을, 그러니까 반제국주의였고, 이미 8월에 평양에서 청군을 패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는 뒤에서 그쪽에서 이제 요동반도에서 싸우고 있는 걸 우리는 후방에서 전쟁을 수행을 한 거죠. 패할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2차 기포의 의미고 이 청산 기포의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동학전쟁이 또 그 청일전쟁에서 자꾸 우리는 따로 놀아요. 동학전쟁하고 그 청일전쟁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그리고 조일 공수동맹에 이미 볼모로 잡혀있는 정부는 사실 정부가 아니라 일본군하고 같이 묶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의미부여를 한 번 더 좀 제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제 토론 말씀드렸었고요.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기암 발표는 저희는 알고 이 부분은 학자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도 중요하지만 글로 순서를 보기 때문에 답변은 글로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1분씩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먼저 조민태 교수님이 그걸 키고서 안 되게 안 돼요. 저쪽 예. 예, 30초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 교수님께서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겠느냐, 동학의 폭의 입장이 아니고, 아마 개항 이후에 쌀이 많이 유출돼서 쌀값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개화의 어떤 기구가 들어서면서 세금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1880년대 전국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정신적 위안 이런 것들로 가게 된 것 같고, 그것이 그런 것을 넘어서게 된 것은 아마 경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도 사람들이 이것은 뭐 새로운 세상을 열어오는 하나의 어떤 복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동학에 많이 유입된 것 같고,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직화 과정을 사실 저도 이 도표로 구조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글로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유김소와 어떻게 보면 접주제, 포즈라고 하는 중층적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도표로 녹여내기가 사실은 조금 제 머릿속에서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꼭 구조화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좋은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논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세 분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 또 사회자께서까지도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글로서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 글이 완성본은 아니고 이제 논문집에 발표할 때는 질문해 주신 거 다 보완해서 좀 더 좋은 글로 다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수표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거 이 소사동 이른바 지금 뱀티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9월 18일 소위 이제 청산기포 총기포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건데 사실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도 문바이골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건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자료들 이를테면 뭐 천도교 창건사라든가 아니면 천도교 백년 약사 그리고 신천교 종역사 이런 데에서 나왔던 기록을 바탕으로 쓴 것인데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옛날 기록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다니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전수표 선생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사동에서, 그러니까 소사동 여기 저 뱀티 마을에서 했던 것은 4월 6일 날 해월 최시영이 이 포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 군기를 어기지 말고 소위 이 장병들도 군기를 엄셔야 하니까 전복준이 일으킨 동학혁명 당시 이게 1차 기포 그 당시에 백산에서 전투병들이 전투대회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내리는 통문을 보내거든요. 그게 뱀티 마을의 상부로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터력하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거랑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북한과의 관련된 거는 뭐 정말 우리가 구동존의의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계속 추구를 하고 다른 것은 좀 이렇게 숨겨두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통일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북과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념식이라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가장 공통분모가 많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법을 제가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혁명이라고 붙일 수 있으려면은 전쟁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 2차 기포가 일본을 향한 대일 항전이었다, 이른바 전쟁이었다고 하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학군들은 그 당시 일본군도 물론 무찔러야 됐지만 더 큰 이상, 이른바 개벽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혁명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쟁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그 거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걸 혁명으로 다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귀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좋은 토론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 때보다 너무 짧은 시간 들여서 무척 죄송합니다. 근데 국가적 재난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재난인데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조속한 극복을 기원드리면서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